그러나 2022년은 디레버리징의 시대예요. 빚 갚아야 되는 시대예요. 실물 경제의 성장률이나 다른 지표도 좋지 못합니다만 여러분이 체감하는 경제는 그래서 더 어려울 겁니다. 물가는 다 오르고 그런 것들을 여러분 실감하는 시점은 23년 1분기도 아닐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좀 1분기 끝자락 그 정도부터. 그러면요 교수님 그 책으로 한번 들어가봐서 네. 이제 그레이트 리세션 아까 이제 실제 경제와 체감 경제의 다른 거 네. 얘기해 주시면서 네. 그레이트 리세션이라고 또 얘기도 해주셨고 맞아요. 저 책에서 보니까 예. 긴축의 시대가 장기화된다 이렇게 또 말씀을 하셨어요. 네네. 이게 왜 그런 건가요? 네. 일단 우리가 정말 실물 경제의 흐름보다 더 어렵다라고 느끼는 이유는 2020년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물론 주체마다 다릅니다. 제가 감히 자영업자 여러분들 앞에서 2020년이 덜 어려웠다라고 얘기하면 진짜 길 가다 맞을 겁니다. 근데 그만큼 어떤 주체는 굉장히 힘들었지만 또 많은 월급쟁이 근로자들은 사실은 힘들지 않았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경제적으로 월급 안 줄었을 경우. 그죠? 네. 특히 내 집을 갖고 있는 월급쟁이다. 그러면 경제적 충격이 없었던 거죠. 근데 경제적 충격이 집중됐던 산업이 몇 개 있어서 경제가 침체됐었는데 침체된 거에 비하면 체감적으로는 덜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체감이 다 달랐던 네. 거예요. 그러니까 김밥 가게 할머니는 문을 닫아야 됐지만 뭐 대기업 근로자, 뭐 공무원들 월급 줄었습니까? 인센티브 받았죠. 인센티브 받았잖아요. 네, 초봉 올라가고. 그리고 뭐 재택근무한다고 해서 교통비도 절감했고요. 맞아요. 경제적으로 나쁘진 않았던 거예요. 특정 계층은 그런 의미로 말씀드린 거지. 어떤 특정 계층은 정말 죽도록 힘드셨을 겁니다. 저 그것도 인정합니다. 다만 23년 경제는 모두가 힘든 경제예요. 근데 실물 경제는 앞에 말씀드렸듯이 둔화의 경로죠. 성장률이라는 관점에서 23년이 2.0에 가까운 잠재 성장률을 크게 밑도는 근래 들어 가장 안 좋은 국면이에요. 경기 침체랑 비교하면 저희가 잠재 성장률이 보통 몇 정도 잡는 거예요? 2.3에서 2.5 정도 됩니다. 그 이하고. 그러니까 아무 이변이 없다면 이 정도 성장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그 잠재 성장률도 밑도니까 어려운 국면인 건 사실이에요. 근데 성장률이 2.0이니까 2020년과 비교해 보면 나름 괜찮아요. 사실은 실물 경제라는 관점에서 나름이란 뜻입니다. 이게 좋은 경제는 절대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들의 체감 경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이걸 왜 어렵다고 할 수 있는지를 설명을 좀 드려보면요. 기본적으로 첫 번째 실질 소득이 명목 소득과 극명하게 갈리는 국면이에요. 그 그래프를 보셨으면 너무 놀라실 겁니다. 여러분의 그 통장에 찍히는 소득 있죠. 그 소득은 줄지 않아요. 소득은 늘어요. 근데 그게 명목 소득이죠. 네. 가처분 소득이라고 하고 그걸 명목 기준의 가처분 소득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통장에 찍히는 소득으로 물건을 사려고 가보면 물건의 개수가 줄어들죠. 그게 실질 소득의 개념이에요. 명목 소득은 느는데 실질 소득은 줄어서 그 격차가 벌어지는데 대략 30만 원의 격차가 일어나요. 그래요? 그게 이제 평균 근로소득자 기준이기 때문에 대략 한 350만 원 번다. 그런데 사실 실질 소득으로 전환하면 10분의 1. 320만 원인 거예요. 예. 그 30만 원 정도의 격차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자체가 소득이 줄어드는 거예요.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제 이자인데요. 이 부분은 제가 어디 유튜브에서 얘기한 적이 없어서 첫 이야기일지 모르겠지만 어제 0.5%포인트 올렸잖아요. 기준금리를. 그럼 0.5%포인트 올리면 자 기준금리가 결국 기준금리를 반영해서 시중금리가 결정돼요. 여러분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기준금리의 정의는 아주 쉽게만 말씀드릴게요. 정확한 게 아닙니다. 한국은행이 시중은행한테 돈 빌려줄 때 쓰는 금리가 기준금리예요. 이해가시죠? 돈 빌려줄 때 예를 들면 그럼 시중은행은 그 돈을 받아서 사업을 하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렇게 쉽게만 말씀드릴게요. 그럼 기준금리보다 더 보태서 저축하고 보태서 대출해 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마진 남겨.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시중금리는 기준금리 더하기 알파죠. 그런데 기준금리가 0.5%포인트 올랐어요. 그러면 그 다음날 혹은 그 다다음 날 정도부터 시중금리가 움직여요. 경향성이 그렇습니다. 그럼 시중금리가 이렇게 올라가는데 0.5%포인트 인상 그것만 가지고 계산을 해봤더니 12조
12조 원의 이자가 증가하는 거예요. 근데 이자 상환액이 근데 12조 이자 상환액이라고 하면 여러분 딱 안 와닿으시잖아요. 1인당으로 해볼게요. 1인당으로 하면 대략 32만 7천 원입니다. 그리고 지난 8월부터 8번 금리 인상을 단행한 거거든요. 지금 현재. 네. 그렇게 해서 총 2.5%를 올린 거예요. 0.5에서 2.5%포인트를 올린 겁니다. 그래서 3%가 된 거죠. 현재 기준으로. 그 3% 기준금리로 이렇게 올리는 과정, 그 동안에 이자 상환액이 또 얼마나 늘었나 궁금하시잖아요. 계산했거든요. 163만 5천 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나의 소득이 있는데 사실 이 실질 소득은 줄고 있고 그리고 소득의 많은 비중을 이자 상환하는 데 써야 되고 그 밖에 물가는 여전히 계속 오르고 가스요금, 전기요금 계속 오르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하다 보면 우리는 사실상 더 가난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급격하게 가능해지는 이거는 오로지 소득만을 가지고 여러분께 설명드린 것뿐이고 소득이 아니라 자산이라는 관점에서 생각해봐도 예를 들어서 나는 소득이 0이지만 고자산가 100억 자산가도 있어요. 대부분 부동산으로 갖고 계시죠. 근데 이런 분들의 자산 가치도 조정되는 국면이잖아요. 그러면 자산가들이 소비할 수 있나요? 돈이 많이 있어도요. 여러분 제가 현금화해야 되니까. 제가 이런 얘기해도 될지 모르지만 어제 앵커분하고 방송을 하는데 카메라 딱 들어오기 전에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아세요? 주식 떨어졌다고. 여러분 알만한 경제 방송 진행하는 간판 아나운서 앵커분들 주식 투자해가지고 너무 힘들어요. 자, 그러면 이런 분들 식사하면 당연히 저보다 선배니까 사주셔야 되는데 제가 내야죠, 당연히. 왜요? 자산 가치가 급격히 떨어져서 그런 거예요. 근데 제가 이 말씀 드린 김에 이런 말씀도 드리고 싶어요. 뭐 대표적인 예인데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자리에서도 제가 언제까지 좀 기다리세요라고 해도 이미 주식 투자했던 그 자금을 이미 물렸으니까 본전 찾을래라고 하면서 기다리세요. 그게 합리적인 투자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 와중에 긍정적인 사인 뭔가를 찾으시더라고요. 그래도 삼성전자가 뭐 했잖아. 하이닉스가 이렇게 했잖아. 뭐 중국에서 뭘 조치를 철회했잖아. 긍정적인 사인을 찾는데 마치 코끼리 다리에 매달려서 발을 보고 있는 모습과 다름이 없는 거예요. 네. 이렇게 자산 가치가 조정되면 소비하고 싶겠습니까? 아니죠. 소비할 수가 네. 없어요. 소득이 유지되거나 혹은 늘더라도 오늘 주식 얼마 벌었어. 그러면 아직 수익 실현 안 했어도 기분 좋아서 내가 살게 이게 되는데 내가 살게가 안 되는 거예요. 서로. 위축되는 거죠. 그럼요.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 조정되고 주가도 좋지 않고 이자는 계속 부담되고 더군다나 영끌에서 뭐 투자하신 분들은 정말 심각합니다. 지금 굉장히 심각한 국면에 놓였습니다. 예, 이런 것들인 거죠. 결국 이런 모든 제가 얘기한 어려운 국면 중에 대부분이 경제의 국면을 보지 않고 투자한 거예요. 돈 빌려야 될 때 빌려야 되는 거고 돈 갚아야 될 때는 갚아야 돼요. 2020년은 레버리징의 시대예요. 금리 떨어지는 시대. 영끌에서라도 집 사는 시대예요. 그러나 2022년은 아니죠. 디레버리징의 시대예요. 빚 갚아야 되는 시대예요. 가장 좋은 재테크가 빚 갚는 거라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정말 모두가 어렵죠. 그러니까 내핍인 거고요. 실물 경제의 성장률이나 다른 지표도 좋지 못합니다만 여러분이 체감하는 경제는 그래서 더 어려울 겁니다. 물가는 다 오르고 이자 상환 커지고 소득은 쫄아들고 이런 것들 자산 가치도 줄어들고 심리적으로 또 위축되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업들도 구조조정합니다. 아. 자, 어제까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상위 몇 대 기업의 한 반 이상이 비상 경영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진짜요? 네, 저는 이제 그런 경영 전략 회의에 종종 가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상황을 제가 참석할 수 있으면 가는데 참석 못하면 못 가는 거잖아요. 근데 어쨌든 그런 게 개최된다는 건 알고도 있겠. 근데 신문에도 많이 나옵니다. 네, 신문에도 많이 나옵니다만 비상 경영 회의 할 때 무슨 얘기할까요? 소비 줄 것 같아. 금리 올라갈 것 같아. 더 민감합니다. 기업들이. 금리 올라가면 신산업 진출하겠다. 뭐 신제품 개발하겠다. R&D 예산부터 줄입니다. 제일 먼저 줄이는 게 뭘까요?
당장 돈 안 되는 것부터 줄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군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경영학 공부하신 분들은 잘 아실 텐데 스타 사업군이 있고 대표적으로 또 캐시카우 사업군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당장 돈이 되는 걸 캐시카우 사업군이라고 하고 스타 사업군은 지금 돈은 안 되지만 미래에 돈이 될 거야 하면서 투자하는. 근데 이런 걸 다 철회시키는 거예요. 뭐 비슷한 예는 아니지만 애플에서 얼마 전에 그 증산 계획 아이폰 14 증산 계획을 철회했었잖아요. 주가 폭락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그런 겁니다. 비상경영 회의 해가지고 야 생각보다 경기 침체 더 강하게 올 것 같아. 생각했던 것보다 금리가 더 올라갈 것 같아. 우리 계속 원자재 가격 오르기 때문에 이거 공급망 해소 안 될 것 같아. 그러니까 계속 우리 어려울 것 같아. 그리고 공장도 계속 가동률 100%못 올릴 것 같아. 이런 것들을 계속 논하는 거예요. 논해서 뭐를 철수하자, 구조조정하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인센티브도 줄고 고용 침체도 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 지금 오는 거 아닙니다. 오는 시점은 좀 뒤에 있습니다만 언제가 침체에 본격화할까는 제가 또 말씀드리겠지만 이건 썸네일에 가까우니까 제가 유튜버이기 때문에 저도 좀 압니다. 그런 시점, 그런 시점을 왜냐하면 미리 말씀드리면 고용 충격이 와야 정말 우리 경제 어렵다라는 걸 실감해요. 네. 자, 경상수지 적자 문제죠. 무역수지 적자 6개월 연속 적자 IMF 외환위기 이후 처음 문제죠. 무역 적자 최고 수준 역사상 최고 수준 문제죠. 고환율 고금리 다 문제예요. 다 문제밖에 없어요. 근데 다 체감 안 가잖아요, 여러분. 근데 체감 가는 것이 충격일 때 진짜 충격이거든요. 근데 그 체감 가는 것은 고용입니다. 주변에서 일자리가 정말 없다라고 아우성이고 실업률이 갑자기 급등하고 그런 국면일 때 경기 침체가 실감될 텐데 적어도 23년 1분기까지는 고용 침체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원래 고용이 경기 후행적이에요. 그리고 20년 팬데믹처럼 급격히 움푹 패였다가 돌아가는 거는 고용 침체가 당장 올 수도 있어요. 상대적으로. 근데 지금처럼 L자형 침체야. 이런 걸 L자형. 장기 침체. 이런 국면으로 치닫게 될 때는 고용을 당장 해고할 수도 없고 좀 희망 퇴직을 좀 조성하고 그런 과정이 지금 당장 일어나지 않아요. 천천히 일어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퇴직이 쉬운 게 아니잖아요. 자발적 퇴직이면 몰라도 그렇게 구조조정의 성격을 갖고 퇴직 절차를 갖게 만들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정말 지금 이자도 못 갚겠다라고 영업이익으로 이자 상환이 어렵다라고 선언하는 그 기업들이 10곳 중에 3곳 이상입니다. 아, 그래요. 예, 근데 지금 이자가 제일 높은 수준이 아니에요. 22년 말에 올라가고 23년에 더 올라갑니다. 이런 구조 속에서 기업들이 어렵고 부담이니까 소위 좀비 기업들부터 퇴장하고 또 대기업들도 그런 전략적으로 투자했던 스타 사업군 같은 거 이런 걸 철회하고 R&D 예산 줄이면 R&D 인력 자리가 줄겠죠. 특히 계약직 R&D 인력은 계약 기간이 종료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12월에 계약 기간 종료되고 아니면 내년 3월까 계약 기간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경기 후행적이라는 거예요. 한 가지 이유인. 그죠? 그리고 정규직도 마찬가지. 퇴사하는 절차가 있잖아요. 당장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유예 기간이라는 게 있고 뭐 굉장히 복잡하지만 그런 것들을 여러분 실감하는 시점은 23년 1분기도 아닐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좀 1분기 끝자락 그 정도부터 안타깝지만 그런 것을 좀 더 실감할 수 있을 것이다 생각합니다. 1분기 끝자락이요. 네, 2023년 23년 1분기 끝자락부터는 한 3월, 4월 정도부터는 그런 것들을 더 실감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이제 앞으로 좀 예견되는 게 아무래도 금리 네, 금리 요소가 조금 중요한 요소이고 네, 앞으로 인상이 계속해서 남아있기 때문에 네. 그 충격이 점점 더 짙어질 것이다. 네, 이렇게 생각하면 될까요? 그렇습니다. 제가 제 채널에서 가계부채 문제를 다뤘었고요. 저는 2013년, 14년, 2년 동안은 우리 웅달님이 막 여러분들 뵙고 인터뷰하고 하면서 2년을 보낼 때 저는 그 2년을 가계부채만 봤어요. 정말로. 예. 그래서 예를 들어 구글에 가계부채 김광석 하면 그런 보고서나 자료들이 막 나올 겁니다. 흔적들이 있을 겁니다. 와. 근데 그 동안은 제 가계부채만 봤어요. 아마 제 정확한 기억은 아니지만 14년 뭐 이 정도 됩니다. 그 즈음에 이 2년이 제가
담당한 그 변수가 가계부채였어요. 근데 가계부채가 총량적으로는 위기가 안 올 것이다라고 표현을 했었거든요. 제 채널에서 얼마 전에. 네. 근데 그걸 좀 반감을 갖더라고요. 왜냐하면 많이들 가계부채 폭탄 해가지고 썸네일에 막 그려놓고 언론사들도 여러분 가계부채 폭탄 이렇게 안 하면 누가 그 기사 봅니까? 폭탄이라고 폭탄 그림을 같이 그려놔야 그걸 클릭한단 말이에요. 맞잖아요. 맞아요. 시한폭탄. 예. 그러니까 그 언론사들의 그런 좀 강한 표현들 때문에 가계부채가 뭐 폭탄 난다. 그게 우리 경제 뭐 이런 문제를 걸림돌이 될 것이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 사실은 2,000조 원 혹은 1,900조 원의 가계부채 문제가 아니에요. 많이들 오해하시더라고요. 1,900조가 다 터지는 게 아니에요. 근데 1,900조, 2,000조가 터질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총량적으로만 접근하면 가계부채 2,000조 문제야. 이렇게 자꾸들 특히 정치인들이 그렇게 얘기하시죠. 이거 어떻게 할 거야? 막 이런 식으로. 그죠? 청문회에서. 근데 생각해보세요. 가계부채 규모는 줄어요. 금리가 올라가면 자연히 줄어요. 실제 그런 게 나타나잖아요. 가계부채 규모가 분기별로 줄어드는 현상이 이번 올해 처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네. 그러니까 가계부채 규모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강조한 거고. 왜 주는 거예요? 금리 올라가면 가계부채 짊어질 거예요? 아, 갚는 거예요? 디레버리징 한다고요. 가계부채 더 지지 않아요. 빚 갚아요. 집 팔고라도 갚고. 그러니까 다 상환하는 데 집중하고 다른 투자 안 하고 빚 갚고 주식 지금 그런 모습이 주식계좌 빼고 예. 가계부채 규모가 주는 일이 나타나요. 제가 그래서 가계부채 총량의 문제가 아니다. 근데 가계부채 문제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첫 번째 이유는 가계부채를 가지고 가계부채 그러니까 원금과 이자를 상환해야 되는데 상환하지 못할 때 문제잖아요. 그 못하는 순간이 언제냐면 집값이 폭락할 때입니다. 예, 폭락할 때예요. 가장 대표적으로 쉽게 말하면 이 집을 정리해도 예를 들어 경매를 해도 그 빚을 다 못 갚아요. 그러면 금융부실이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땐 위험하죠. 근데 폭락할까라는 것은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건 다음에 또 주제로 다뤄드리도록 하겠고요. 가계부채 문제의 본질은 폭락하게 되면 문제입니다. 문제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주택담보대출이 전체 2,000조 중에 약 한 60-70% 차지하거든요. 그러니까 담보대출에 문제가 되면 금융부실로 연결이 될 수 있죠. 뇌관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폭락이라는 게 어려워요. 폭락이라는 거. 의외로 폭락은 떨어져도 2020년 2월 달 그때 팬데믹 위기 오고 그때부터 가격이 급등했잖아요. 급등했다 떨어지잖아요. 아직 이거보다 높아요. 그럼 이걸 폭락이라고 할 수 있나요? 하락이라는 표현을 할 수 있죠. 폭락은 아니죠. 솔직히. 그런 면에서 말씀드리는 거고. 근데 그거보다도 떨어지고 그러면 진짜 폭락이죠. 물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어떤 분들의 경우에는 야 우리 집은 이만큼 떨어져서 힘들어. 예 맞습니다. 그런 분들이 계시다. 그럼 그런 분들이 뭐냐? 그게 고위험군이에요. 네. 고위험군을 정의해야 돼요. 근데 고위험군의 정의가 첫 번째 다중채무자라는 조건이 있어야 돼요. 빚을 3가지 종류 이상 갖고 있으면 다중채무자라고 합니다. 근데 다중채무자이면서 다 고위험군은 아니라 다중채무자이지만 저소득층이면 고위험군에 들어가요. 또 다중채무자이면서 저신용등급이면 고위험군에 들어가요. 금융권에서 그렇게 판단하고 있어요. 네. 다른 말로 생각하면 저소득층인데 다중채무자예요. 그리고 저신용등급인데 다중채무자예요. 그럼 이들이 짊어진 빚은 못 받을 수도 있겠구나. 부실채권의 성향이 강하겠구나. 라고 판단하는 그런 종류의 부채예요. 그 부채 규모는 조금 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70조가 안 돼요. 그러니까 2,000조의 문제가 아니라 제가 제 채널에서 여러분께 말씀드릴 때는 2,000조의 문제가 아니라 100조의 문제다라고 말씀드리는데 사실 100조도 아니라 69조의 문제인 거예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그렇기 때문에 가계부채 문제가 폭탄처럼 터지거나 이런 건 아니고요. 어떤 특정 계층, 취약계층들의 삶의 질이 엄청나게 어려워지는 그런 면에서 또 역시 내핍점에 부합하는 그런 성격의 경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금리가 이렇게 이제 올라가면은 그런 취약계층에 계신 분들은 더 힘들어지는 현상이 나타날 거고 수면 위로 이제 드러나겠네요. 네, 맞습니다.